어서 오세요. 여러분에게 기분 좋은 기운을 팍팍 전해드리는 브라보 청춘 클럽의 클럽지기 쇼니 김입니다. 환영합니다. 자, 대한민국 자동차 명장 1호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아마 자동차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그분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자동차로 평생을 살아온 박병일 명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단 뭐 자동차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네. 선생님을 잘 알고 있지만 또 잘 모르는 분도 있거든요. 자기 소개 좀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사람을 고치는 사람은 의사잖아요. 그렇죠. 저는 자동차를 고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세상에서 네. 꼭 세 사람을 알아야 된대요. 예. 세 사람. 세 아주 사람. 중요한 세 사람. 일단은 건강해야 되니까 의사 한 명 정도 알아야 되고. 의사.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 재산이나 또 법률적인 걸 자문해주는 변호사 한 명 알아야 되고. 네. 그 다음에 집담으로 가장 많이 있는 데가 자동차잖아요. 네. 자동차 정비사를 하나 알아야 돼요. 오늘 저를 만났으니까 그 중에 한 명을 만난 겁니다. 우리. 영광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다 같이 네. 한 분 알게 됐네요. 예. 자동차 명장 굉장히 그 1호시잖아요. 굉장히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원래 어린 시절부터 꿈이 자동차에 관련된 일이었나요? 저는 자동차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어렸을 때 꿈은 사실 자동차가 아니라 예. 그림 그리는 화가였죠. 그림 그리는 화가요? 근데 어떤 계기로 자동차를? 제가 사실 6남매 장남이었어요. 네. 그 저희 아버님 직업이 전통기와, 옛날 조선기와 있잖아요. 네. 이거 만드시는 분이었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우리나라에 새마을운동이 일어나요. 새마을운동. 네. 그래서 조선기와로 집을 지으려면 구청에 가서 허가를 맡아야 돼. 네. 그래서 이 허가를 안 해주잖아요. 그때 사치품에 들었으니까. 한옥은 사치품이었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저희 아버님이 아무리 기와마도 안 팔리니까 이제 노동을 해요. 다른 노동. 네. 그런데 우리가 8식구였거든요. 형제가 6남매였어요. 아들 셋, 딸 셋. 아버님, 어머니까지 8식구.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 혼자 벌어서 먹고 살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은 결심한 것 같아. 뭐냐면 6남매 다 가르치기는 곤란하고 여기서 한 놈한테만 올인하겠다. 네. 그러니까 제가 장남이잖아요. 예. 또 미술대회라 상도 받고 그럴 때 공부도 그럴듯하니까 다른 애들은 좀 희생하더라도 장남한테 올인하겠다. 그러니까 장남이 좋아하는 미술 공부 시키겠다. 해서 그 산동네인데 그 집도 팔아서 예. 저 미술 공부 시킨다고 어머님한테 얘기하는 소리를 제가 밤에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건 아니다 싶어서 예. 결국 고민하다가 이제 자동차로 이제 들어왔죠. 아버님께서 그렇게 큰 결단을 내리시고 이런 게 좀 마음적으로 부담이 될 수 저는 있죠. 사실 화가가 꿈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꼭 화가 되고 싶었는데 저는 사실 그 소리 듣는 순간에 아침에는 못 듣는 척하고 학교 다녔어요, 사실은. 왜냐면 내 꿈이 더 중요했거든요. 네. 근데 한 달, 두 달 지나면 양심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사람이. 야, 나는 학교 다닐 수 있는데 내 동생이 조만간 학교 못 다닐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양심이냐 꿈이냐. 이거 갈등하다가 결국은 제가 양심을 선택하고 부모님한테 제가 학교 그만두고 기술 배운 다음에 나중에 제가 공부하겠습니다. 그랬는데 부모님은 그냥 넌 열심히 공부를 해. 이런 얘기했고 어떻게 보면 내가 내심 바라는 말인지도 몰라요. 또 학교 다닙니다. 한 달, 두 달 다니는데 우리 사정은 금방 알게 되잖아요. 원래 가난하면 천이 일찍 드는 법이에요. 그래서 다시 제가 학교를 그만두겠다고 얘기했을 때 두 부모님은 아무 말씀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버스 회사에 정비공으로 들어가는데 조건은 1년 동안 봉급 없이 점심 한 끼 먹여주는 조건으로 들어갔죠. 그게 몇 살 때? 그게 1971년도니까 14살인가 15살 때 그랬어요. 1년 동안 돈을 받지 않고? 예, 그 조건. 그러면서 왜 그러냐면 네. 그 당시 저 같은 조그만 아이를 누가 써주겠어요. 그렇죠. 공장장이 너 그래도 중학교라도 졸업하고 와라 이랬거든요 나중에. 근데 제가 사정을 알고 나니까 그 어린 아이를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결국은 뭐 이렇게 안 좋고 조건을 내세웠는데 제가 오케이 하고 버스 회사 들어갔죠. 근데 버스 회사 들어가 보니까 야 이거 내가 생각만큼보다 더 힘든 거예요. 네. 밤에 일해요 밤에 9시부터 새벽 5시까지. 사실 너무 힘들더라고요 사실은. 후회를 했어요 사실. 내가 왜 여길 들어왔지. 내 꿈은 단어라고 이게 난 뭘까 이런 생각해서 그러다가 한 달, 두 달 지나는데 진짜 부모 나도 좋은 부모 부잣집 부모나 권력 있는 부모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사실은. 네. 근데 뭐 그렇다고 되는 건 아니었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현장에서 적응을 잘 못했거든요. 그랬더니 기술자가 날 데리고 한 석 달쯤 있었거든요. 저를 딱 데리고 창고에 들어갔어요. 가더니 불을 딱 껐어요. 네. 그리고 엔진오일, 미션오일, 브레이크오일, 뭐 차동기오일 이런 거를 냄새를 맡고 그러는 거예요. 네. 저는 하나도 못 맞췄어요. 다시 이 사람이 너 입 벌려! 그리고 찍어줬어요, 입에다가. 네. 하나씩. 저 하나도 못 맞췄어요. 그러더니 불을 탁 켰어요, 그분이. 그리고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병일아, 내가 기름밥 28년 먹는 동안에 너 같은 놈 처음 봤다. 너는 절대 기술자가 안 돼. 너한테 딱 맞는 건 장사다, 장사. 그러니까 자기 사촌 형님이 영등포에서 포무 장사하는데 넌 장사나 배워라. 이렇게 해서 그때부터 저 왕따였어요. 근데 이미 학교도 그만뒀고 우리 사정 알기 때문에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왕따 된 상황에서 방바닥에 굴러다니는 책 하나를 제가 보게 됩니다. 이게 아브라함 링컨 전기였는데 이 사람이 22살부터 정치에 입문해가지고 결국 51살에 30살에 대통령이 되잖아요. 첫 연설에 이런 말 해요. 꿈은 버리지 않으면 얻을 것입니다. 누군가한테 가능한 건 나한테도 가능하다. 이 소리가 내 가슴에 딱 왔어요. 네. 우리가 로또 사면 일주일 행복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1등 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그러니까 저도 1인자라는 꿈을 딱 품는 순간에 행복해지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1인자 꿈을 꾸기 시작했죠. 그 사실 버스 회사에 들어가서 견습공으로 1년을 돈도 안 받고 일을 하게 된 건데, 근데 다양한 일들이 있는데 굳이 그 견습공을 버스 회사에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때는 제가 선택의 여지가 없었고요. 네. 그 다음에 제가 학교하고 우리 집에 걸어 다니면 네. 이제 버스 회사 택시 회사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의 다 죽었던 그 시커맸던 기름 묻은 그 부품들을 다 닦아가지고 이렇게 바짝바짝 닦아서 조립을 하면 조립해서 시동을 걸면 부릉 이 소리 있잖아요. 그게 갑자기 뭘 흥분하는 시키는, 이야, 저거 재밌겠다. 그래서 저는 뭐 앞으로 자동차 이렇게 뭐 우리나라 이렇게 많고 세계 생산에 오다 이런 생각 안 해봤고, 야, 저거 재밌을 것 같다. 이 생각 하나 가지고 자동차 사실 들어왔는데, 네. 재미없었어요, 처음에. 적응 못 했다니까요. 네. 그래서 그 사람이 나한테 뭐라 했냐면, 그 기술자가, 창고에 데려가서 나 기술자가, 네가 기술자가 되면 내 손에 창을 지인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분 지금 어떻게 근데 지금 그분을 찾았으면 내가. 근데 그분이 어떻게 보면 정말 좋은 스승이죠. 저한테 냄새 맡게 해주고, 맛도 보여주고, 뭔가에 깨우침을 준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른 나이에 깨우침을 얻고 굉장히 고민하다가 아브라함 링컨의 그 말 한마디에 제가 꿈을 갖기 시작했고, 그래, 1인자를 꿈을 꿨어요. 근데 내 친구가 연말에 아주 친한 친구가 저한테 어깨 동무 탁 하더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병일아, 이거 내가 친구를 해서 하는 말인데 너 1인자 안 된다. 일단 많은 조건, 네가 1인자가 될 수 없는 많은 조건 중에 일단 내가 3가지만 얘기해 줄게 라고 하면서 3가지 얘기해 주는데 이런 말 했어요. 현재 너를 가르쳐 주는 기술자는 우리나라에서 첫 번째 기술자가 아니다. 두 번째 기술자다. 우리 회사에서 두 번째다. 그 다음에 그리고 우리 회사가 근무하는 데가 대기업도 아니고 정비공장도 아니고 택시회사도 아니고 버스 회사다. 기술을 따지면 제일 낮은 곳에 있다. 근데 너의 학력이 뭐지? 너 중학교 1학년 중퇴잖아. 근데 대학 나온 사람 어떻게 될 거야? 중학교 1학년 중퇴가, 대학 나온 사람 절대 못 이길 거고, 대기업도 아닌데, 제일 기술이 낮은 버스 회사에서, 그것도 버스 회사의 2인자한테 배우면서 무슨 1인자가 되겠냐라고 했어요. 맞아. 현실로 보면 제가 1인자 될 수 없는 조건 맞고, 그 다음 뭐 끄둥그름 잡는 거 맞았어요. 근데 행복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친구가 한 말 중에. 야, 내가 돈이 있나, 백이 있나, 기술이 있나, 학벌이 있나, 아무것도 없잖아요. 네.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이 생각했더니, 공부는 그래도 돈이 별로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자동차 책을 석 달 만에 내가 청계천 2갑부터 8갑까지 뒤져가지고 그 책을 구해서 이제 공부하기 시작하는데, 중요한 거는요, 책을 석 달 만에 구해서 딱 열었는데, 중요한 건 반은 한문이고 반은 한글이에요. 예? 우리가 예전에 문교부 시절에 한국 사람이 무슨 한문을 배워? 그냥 한문 안 배워도 돼. 한문 배우다 말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한문은 천자도 안 되는 거야. 근데 갑자기 중요한 건 한문이고 중요치 않은 건 한글이잖아요. 읽으면 뭐야 이거? 뜻을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토를 달아서 봤거든요. 읽으면 또 뭐해? 뜻을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직업학교에 문을 두들기는데, 직업학교에서도 역시 또 저 퇴짜 맞아요. 여기는 고등학교 졸업 이상해서 들어올 수 있습니다라고 했고, 또 다른 데 갔더니 거기는 중학교 이상 졸업할 수 있다 이렇게 돼서 할 수 없이 제가 이제 서울역에 있는 정비학원에 돈 주고 다니는데, 거기 뭐 그런 거 안 따지니까 4개월 다니고 해서
정비사 2급 자격증을 따서 예. 그때부터 이제 뭐 약간 성취감? 야, 나도 된다라는 생각에서 그때부터 1인자의 꿈을 꾸기 시작했죠. 그러면 견습공이 됐을 때는 주로 어떤 일을 하시게 된 거예요? 아, 뭐 가보니까는 그냥 다 닦는 거고, 뭐 한마디로 청소하는 거고, 그리고 거의 뭐 이렇게 이런 부품들, 중요한 부품을 이렇게 오늘 뭐 하나 배울 수 있겠다 그러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신부는 보내요. 그래서 뭐 가서 빌려오면 이미 끝났어. 옛날에 그랬어. 그래서 그때 속담이 이거였어요. 공구는 빌려주되 기술은 빌려주지 마라. 이런 속담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술 이게 절대 이 밥그릇하고 연결되는 거야. 그래서 아주 결정적인 거는 이거 안 가르쳐 주는 거야. 그래갖고 맨날 이렇게 허드렛일만 그러니까 몇 년 동안 허드렛일만 해야 되는 그런 거잖아요. 네. 아, 그랬어요. 그래서 결정적일 때, 오늘 좀 뭔가 배울겠다 이렇게 아주 기대면 꼭 공구 신부는 뭐래요. 야, 가서 뭐 갖고 와. 뭐 사와. 그럼 갔다 오면 이미 끝났어. 또 허드렛일만 하는 거고. 아이고, 옛날에 그랬어요, 진짜. 많이 답답하셨을 것 같은데. 답답할 정도가 아니라 미치겠더라고요. 그 선생님만의 나름의 공부 노하우가 있다고 들었어요. 아, 네. 어떤 식으로 공부를 좀 하셨어요, 그때? 사실 그 당시에 보면 다 어깨너머로 배우고 이게 뭐 소리 듣고 정비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뭐 이렇게 왜 그래요? 뭐 이렇게 물어보면 와 원래 그래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원리는 몰라요. 뭐 밸브 간격이라든가 뭐 구멍이 뚫리면 왜 그래요? 그러면 엄마 원래 그런 거야. 시간 지나면 다 알아. 이런 식이니까 이거 도저히 안 되겠더라. 그래서 이론을 내가 좀 공부 좀 하고. 근데 우리 회사에서 그래도 마음씨 좋은 하이 클래스 기술자가 아니고 중간 정도 기술자가 있었어요. 예. 그 형이 마음 좋게 생겼더라. 그래서 내가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그 형한테 기술적인 얘기를 합니다. 야, 너 그거 어떻게 알았어? 그러면 형, 내가 이런 건 이론은 다 알아. 근데 나 실전은 안 해봤거든? 그러니까 내가 이거 형한테 이런 거 내가 설명해 줄 테니까 형은 나한테 실전을 해줘라. 요새 말하는 빅딜한 거죠, 빅딜. 그 형도 이론을 몰라. 왜 가르치지는 않은데 왜 한지는 몰라. 그냥 원래 그런 거야. 그래갖고 그 형 때문에 나는 이론으로 저녁에 이론 가르쳐주고 그 형은 야, 일로 와. 그래 또 가르쳐주고 이래서 기술을 남보다 좀 빨리 배우는 계기가 됐죠. 이 견습공에서 1년이 지난 다음부터는 본인도 이렇게 아이, 그런 거 할수 없고요. 있는 예. 거의 2년 지나니까 조금 뭐 공부 정도 사용해서 뭐 할 정도. 그다음에 조금. 그러니까 내가 이제 할 줄 아니까 됐는데 이제 나를 그 사람이 기술자가 빨리 가르쳐 준 건 왜 가르쳐 줬냐면 그 사람이 퇴근하잖아요. 예. 그러면 조립을 이렇게 싹 해놓잖아요. 그럼 내가 아까 봤잖아. 그럼 몰래 뜯는 거야. 오. 몰래 뜯어 다시 조립해. 근데 이게 내가 조립한 게 제대로 됐겠어요? 나중에 다시 차에 올랐는데 막 고장 나는 거 아니야? 네. 그래 나는 그렇게 하니까 고장 나는 건 난지 알았는데 그 기술자를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나중에 어떤 사람이 뭐지 이제 자기 오야지 옛날 말로 오야지 반장끼리 요새 뭐 내가 말이야 맨날에 하자가 생기고 막 그런다고 이제 녹두리 하니까 네. 왜? 그러니까 저번에 그거 내가 조립 다 했는데 하자 나가지고 아주 고롱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야 그거 옛날에 네 꼬마가 뜯던데? 들통난 거야. 네. 요새 좀 CCTV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나한테 뭐 말하는데 처음에 오래발 내밀다가 네. 할 수 없이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그 한 번으로 끝나면 되는데 또 궁금하잖아요 다른 거 예. 또 이렇게 해. 또 하셨어요? 몇 번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이게 하니까 그때는 가르쳐 주더라고. 혼내는 게 아니라 이제 자꾸 얘가 사고 왜냐면 싶으니까. 자기 일이 터지니까 일로 와봐. 너 이거 한 번에 이렇게 하는 거야. 그때부터 절대 뜯지 마. 예. 이렇게 해서 그때부터 이제 그 사람한테 기술을 조금씩 배우는. 누가 봤을 때는 자꾸 또 혼낼 줄 알았는데 네. 반전으로 너 자꾸 사고 치니까. 이제 맨날 사고 때 나 때문에 본인이 사고 나고 그 비싼 부품 나가는데 어떻게 해 그럼? 그죠. 그러니까 이제 방법은 이제 아예 조금 가르쳐 주는 게 낫겠다. 예? 이렇게. 사실 지금 이야기만 들어도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어린 나이에 들어가서 돈도 안 받고 일을 하고 누군가 똑바로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 사실 그러면 버티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 시간들 어린 나이에 그 어떤 버틸 수 있었던 원동력이 있다면 어떤 게 있어요? 나는 30년 안에 일하다 30년 걸렸다는데 난 30년 안에 대한민국에 꼭 1인자가 되겠다. 이때부터 했고요. 그래서 이제 혼자 공부해서 자격증을 따기 시작했던 거죠. 하나씩. 그 자격증 처음 딴 거는 그러면 견습공이 되고 몇 살 때부터 따기 시작했어요? 2년 있다가 땄어요. 2년 있다가 따기 시작해서 네. 계속 땄어요. 그래갖고 내가 몇 살까지 자격증을 따냐면 53살까지. 그러니까 30년 동안 자격증 딴 거야. 마지막 기술사까지. 53살. 그러니까 계속 30년 동안 자격증 따고 책 쓰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30년을 자격증한테 꼭 채우셨네요. 다 따고. 예. 그래서 그랜드 슬람이라는 말이 나온 거죠. 예? 그게 이제 왜냐면 기술사 같은 경우는 대학 공대 나와가지고 한 몇 년 동안 고시 공부해서 보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내가 명장 되고 나서 다 땄는데 그걸 못 딴 거야. 근데 이게 제가 뭐 검정고시 이렇게 해가지고 대학 갔기 때문에 40에 대학 졸업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기초학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을 이렇게 몰래 보죠 사실은. 근데 떨어지고 이제 그런데 요거만 따면 내가 그랜드 슬램인데 말이야. 예. 야, 요거 벽이야 벽.
근데 내가 맨날 포기하다가 연말에 되면 그게 가슴이 좀 뭔가 허전한 거죠. 야, 내가 이걸 못 채운다. 나의 한계를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도전합니다. 그래갖고 그때 MP3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MP3라는 게 이거 녹음을 해갖고 글씨 쳐놓으면 나중에 아나운서가 딱 불러주잖아, 이쁘게. 그래서 내가 이제 맨날 듣고 다니면서 남들은 음악 듣는 줄 알았지만 난 공부했거든요. 현장에서 일하면서 마지막에 3년 공부해가지고 53살에 기숙사까지 따서 이제 그랜드슬램 이렇게. 대단하십니다. 그러면 주변 친구분들께서 너는 안 된다 했을 때 처음에 자격증을 하나씩 따나갈 때 그 반응들은 어떠했나요? 친구분들께서나 뭐 주변 처음에야 가족들은. 운이 좋아서 됐고 그런데 한 개, 두 개 계속 나가고 하니까 그 친구들 넌 절대 안 된다네. 요새는 저한테 뭐라냐면 존경한다. 그럼 선생님 그 어린 나이부터 50살까지 지금 30년 동안 자격증을 쭉 따셔서 몇 개나 가지고 계신 거예요 지금? 17개 자격증 땄고요. 우리나라의 제일 높은 자격증 다 땄고 책은 39권 썼어요. 원래 목표가 100권인데 100권 채우기 힘들 것 같고요. 뭐 50권은 채울 것 같아요. 그죠? 39권 정도 썼어요. 대단하십니다. 그게 아니라요. 제가 이제 자동차가 안 나왔잖아요. 자동차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정토를 안 배웠잖아요. 그러면 좀 사람들이 무시하는 경우가 있거든, 사실은. 그리고 기술자가 좀 낮게 보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남보다 자격증이 나한테는 뭐 학벌이랑 똑같으니까. 그 자격증 그래서 많이 딴 거고. 그래서 대학은 이제 마흔에 대학 졸업했지만 책은 왜 많이 썼느냐? 내가 나 유식함을 보이기 위해서 그게 아니라 자동차가 안 나왔으니까 내가 하는 말이 그게 뭐 맞아 뭐 이렇게 할까봐 자동차가 나온 애들한테 정통파들한테 내가 안 치고 싶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 내 책을 보고 공부하게 만들고 싶었어. 그래서 현장에서 일어난 일 다 살에 써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책을 쓰기 시작한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잠깐 오늘은요 박병일 명장님과 함께 자동차 위기 상황 대처 능력 방법을 좀 배워보도록 할 텐데요. 꼼꼼하게 잘 좀 알았어요. 포인트를 찍어주시기 핵심 포인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좀 중요한데 특히 봄 가을철에 아침에 안개 많이 끼잖아요. 안개 낄 때 운전하는 거 굉장히 위험하고 사고도 좀 크게 많이 나잖아요. 맞아요. 몇 년 전에 보면 한 100중충도 났잖아요. 그리고 안개 끼면 보통 20중도 막 이렇게 나잖아요. 그리고 안 보이니까 하는데 사람들이 안개 끼면 서서히 뭐 차선을 보고 간다, 속도를 줄인다 이봉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쉽게 해결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500원이면 해결되는데 500원. 500원이요? 500원. 돈 달라는 게 아니라 개그가 아니에요. 뭐냐면 문방구 가면 셀로판지 있죠. 셀로판지. 셀로판지 노란 셀로판지 2장 500원이면 살 수 있어요. 그걸 전조등에다 두 개 딱 붙이면 전조등이 안개등이 돼요. 그래서 그냥 안개를 쫙 뚫어요. 그래서 안개를 제일 잘 뚫을 수 있는 색깔이 노란 색깔이거든요. 그 셀로판지를 전조등에다가 라이트에 탁 붙이면 기가 막히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간단해요. 만약에 아침 일찍 좀 이동을 해야 된다거나 그럴 때는 뭐 미리 준비를 해놓거나 아니면 좀 미리 부착을 해놓고 이동을 해도 크게 문제될 건 없겠네요. 특히 바닷가라든가 강가 쪽에는 안개 많이 끼잖아요. 그렇죠. 산과 이게 들판이 있는 쪽 이런 데는 안개 많이 끼잖아요. 그래서 셀로판 종이 같은 거를 문방구에 사서 비치하고 있으면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어요. 노란색 셀로 이거 굉장히 유용하네요. 보통 하면은 막 천천히 가고 막 비상 깜빡이 켜고 그래도 잘 안 보이거든요. 안 보여요. 진짜 심한 곳에는 진짜 한 치 앞도 안 보이기 때문에. 맞아요. 고맙습니다. 자, 이거 진짜 중요한 부분인데 중고 자동차 제대로 고르는 법. 이거 저도 한번 사러 가봤지만 모르거든요. 그냥 아는 척하게 뭐 밟아보고 하는데 포인트, 핵심 포인트. 이게 자동차로 제일 핵심이 엔진 아니야, 엔진? 뭐 사고 유무라든가 이거 뭐 침수차라든가 이거는 다 이제 고지해요. 근데 엔진 상태가 좋은지 안 좋은지는 성능 기록표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내가 어떤 사람 우리 고객들이 와서 명장님 중고차에서 하려고 그러는데 가격이 뭐 한 몇 천만 원 달라니까 엔진을 잘 사야겠대요. 소리 좀 들어주세요 이런데 요새는 소리 듣고 몰라요. 근데 여자들도 남자들도 눈만 있으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오일 캡 있죠, 오일 뚜껑. 오일 붓는데 오일 뚜껑. 그거를 딱 열었을 때 그 안에 색깔이 노란 색깔이면 따봉. 어떤 색깔? 오일 뚜껑. 오일 뚜껑의 색깔이요? 캡 뚜껑. 오일 붓는 거 있잖아요. 그 색깔이 노란 색깔이면 아주 좋은 거야. 근데 갈색이잖아요. 연한 갈색은 그래도 괜찮아. 진한 갈색일수록 안 좋은 거야. 그다음에 아주 시커먼 거 이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오일 캡이 노란 색깔은 아주 좋은 거고 흐린 갈색은 그래도 괜찮은데 진한 갈색으로 갈수록 안 좋은 거다. 나중에 내가 실물로 한번 보여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일 캡이 조금씩 색깔이 변하는군요. 왜냐면 그 안에 내부 블로바이 가스가 있어가지고 그 이제 상태가 안 좋아지는 걸 보여요. 오일 캡을 그것만 보면 쉽게 알 수 있어요. 딱 봐도 깨끗해 보이면 이게 엔진이 깨끗한 거고 좋은 거고. 고맙습니다. 자,
아, 그리고 여름철 같은 경우에 좀 많이 발생하는 일인데 타이어 파열 가끔 되는 경우 있어요. 그래서 막 위험했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파열되는 걸 좀 예방할 수 있는 방법도 좀 있나요? 있죠. 타이어 같은 경우 여름에 우리 고속도로 지금 휴가철 막 다녀보면 타이어 파편들이 많잖아요. 그죠? 이거는 이 파열에 때문에 타이어가 그냥 이게 찢어져 버렸다는 얘기 아니에요? 갑자기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그냥 대형 사고거든요. 자, 그런데 왜 이렇게 특히 여름에 많이 발생되냐면 도로의 온도가 한 70도까지 올라갑니다. 타이어의 온도 70도까지 올라가요. 그렇죠? 근데 공기압이 또 정상적으로 했는데 공기압이 좀 작으면 더 많이 올라가. 그렇죠? 그래서 공기압을 기준보다 한 10% 정도 더 올리는 것도 중요해요. 아, 10% 접지 정도. 면적을. 네. 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타이어 연도예요, 연도. 타이어가 5년 이상이 되면 타이어가 어떻게 되면 사가 한마디로 균열이 생겨요. 그래서 5년 된 타이어는 망가지지 않았다고 그냥 버려야 돼. 5년 되면 너무 아깝다. 새 거다. 그러면 뒷 타이어로 몰고 앞에는 꼭 새 거 끼야 돼요. 그래서 타이어가 오래된 차는 절대 쓰면 안 된다. 5년 이상 된 타이어는 앞에 쓰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공기압은 10% 이상 올리는 만큼 마찰력이 적기 때문에 파열이 적다. 그 다음에 아무래도 비가 많이 오면 이게 물 위를 다니잖아요. 물을 빼야 되잖아요, 타이어에서. 그럼 물의 깊이, 홈 깊이가 보통 3mm 이상이 돼요. 3mm. 예. 그래야 물이 들어가면 바로 배출하는데 속도를 막 달리게 되면 3mm가 안 되면 물을 못 빼요. 그러면 물 위에 떠서 차가 가는 거야. 그럼 브레이크도 안 닿지, 핸들 꺾을 때 뭐 핸들 확 돌아가서 사고 날 수 있어요. 그래서 타이어는 5년 이상 된 건 무조건 교환. 그리고 만약에 마모가 별로 안 됐으면 뒷타이어로 옮기고 앞에는 새 거 끼시면 돼요. 앞에는 일단 최대한 깨끗한 걸로. 5년 넘으면 정말 아깝다는 생각 들지 않는 이상 웬만하면 갈아주는 게 맞아요. 위기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고. 그다음에 타이어 깊이가 3mm 이상 3mm. 돼야지 장마철에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다. 그다음에 공기압은 표준보다 그 표준이 어디냐면 운전석 문 열면 안전벨트 옆에 써 있거든요. 앞 타이어 얼마, 뒷 타이어 얼마. 거기에 10%만 더 주면 돼요. 그러니까 10% 더. 30이다 그러면 33 넣어주면 돼요. 앞 문 열면 여기 써 있나요? 이렇게 기둥에 내려보면 그만한 스티커 하나 붙어 있거든요. 그거는 앞에 공기압 얼마, 뒤에 공기압 얼마 이렇게 써 있어요. 아,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거 많은 분들이 자동차 썬팅을 하잖아요. 이게 왜 꼭 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도 있는데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돼요? 썬팅을 하는 이유는 자외선 차단, 그다음에 냉방 효과를 좋게 해서 하는 거고 또 사생활 보호. 남이 보는 거 싫어하는 사람 있잖아요. 요거 때문에 있는데 중요한 이 썬팅지가 까맣게 됐다고 그래서 자외선 차단율이 좋다 안 좋다가 아니에요. 썬팅지가 지금 저 아나운서님 차한테 물어보면 나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 얘기 안 하잖아요, 그죠? 쉽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신문지, 신문지를 차에 딱 넣고 다니는 거야. 그 신문지 색깔이 안 변하면 그 썬팅지 좋은 거고, 신문지 색깔이 누렇게 변하잖아요, 빨리. 그 썬팅지 자외선 차단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문지를 차에 넣고 다니본다. 누렇게 안 변하면 썬팅지 좋은 거. 변하면 그 썬팅지는 꽝 안 좋은 거. 그 얼마의 기간 동안인가요? 쭉 원래 아니 뭐 한 일주일에 해보면 금방 알아요. 일주일 해보면 네. 일주일에서 그러니까 썬팅은 일단 썬팅은 자외선 차단을 위해서 하는 게 좋긴 하지만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는 신문을 딱 넣어놓고 한 일주일 정도 지켜보고 노래졌다. 그렇죠. 만약에 지금 새 차인데 이제 썬팅지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럼 꼭 이렇게 물어봐야 돼. 자외선 차단율이 몇 프로짜리인가요? 이렇게. 그렇잖아요? 그 얘기 안 해주잖아. 안 해주죠. 네. 그러니까 자외선 차단율이 75% 이상짜리를 써야 75% 이상. 그래야지 내가 피부가 보호할 수 있어요. 아, 그렇군요. 굉장히 중요한.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중요한 거 알려줄까요? 요새 뭐 자동차 급발진 많이 있잖아요. 네. 급발진 50% 줄이는 방법 알려줄까요? 꼭 알고 싶습니다. 요새 뭐 뽑기하고 이제 뽑기 네. 50% 줄이는 거 간단해. 시동 거는 방법만 바꾸면 돼요. 어떻게 걸어 시동? 딱 켜고 부르릉 이렇게 걸잖아요. 키 스위치.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요새는 다 전자부품이잖아요. 그래서 1단만 켜는 거예요. 1단만. 그러면 계기판에 불이 쫙 들어오잖아요. 네. 그리고 경고등도 딱 꺼지잖아요. 그럴 때 브레이크 밟고 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새 또 보통 누르는 거잖아. 네, 누르는 거. 누르네. 누를 때는 브레이크 안 밟고 한번 눌러요. 아, 그럼 전원 들어오고. 그러면 이제 전원 들어서 내비게이션도 딱 해서 자리 딱 잡잖아요. 내비게이션 보통 자리 잡잖아. 그쵸. 이제 딱 나왔어. 지도가. 그때 브레이크 밟고 시동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법만 해도 급발진 50% 줄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전문 용어가 서지 전압이라고 하는 건데 전기를 이렇게 부딪히면 팍 하면 스파크 일어나거든요. 이 전압은 높은 데 낮은 데로 흐른다고 이 1mm가 1000볼트예요. 뭐 이렇게 우리 배터리 갖다 점프하게 되면 2, 3mm거든요. 2만 볼트, 3만 볼트가 이 컴퓨터에 충격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줄이더라도
어쨌든 이 방법만, 시동 거는 방법만 2번에 나눠 걸면 급발진 50% 줄 수 있다. 일단은 아침에나 뭐 출근길에 조금만 더 여유를 가지고 요거 한 이거 그게 켜진데 한 이것도 한 1, 2분 정도 걸리죠. 네. 그런 다음에 시동 켜고 한 1, 2분 정도 한 5분 정도만 여유 있게 출발하면 더 오래 안전하게 자동차를 탈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네. 요새 또 셀프 주유 많이 하잖아요. 네. 셀프 주유. 기름을 보통 다른 사람보다 기름값도 아끼고 또 1리터 정도 더 이익 보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오늘 뭐 너무나 좋은 정보들 많이 줘서 네, 좋죠. 요새 여름에 네. 낮에 기름을 넣으면 손해 보는 거야. 가득 그러면 1리터나 2리터가 손해 보는 거야. 그러니까 아침이나 저녁에 넣는 거예요. 왜냐면 부피 차이가 있거든요. 네. 그 다음에 또 셀프 하니까 에이 모르겠다고 끝까지 땡기잖아요. 그렇죠. 빨리 넣으려고. 네. 그 3단에 보통이잖아. 그러면 뭐 그 거품까지 막 들어가잖아. 돈의 계산 다 돼. 그러니까 1단만 딱 땡겨야 돼. 1단만. 그러면 거기서도 1리터, 2리터 차이 나는 거야. 정말 중요한 그래서 거예요. 아침이나 저녁에 넣고 네. 3단 땡기지 말고 1단만 땡겨서 천천히 사고. 그러면 이게 액체만 삭삭삭 들어가는데 네. 3단 땡기면 막 액체와 기체가 들어가니까 내 주머니 사정이 돈이 막 나가는 것 같아요. 저는 급하게 아침에 일어나도 뭐 1분 이런 거 없이 바로 출발하고 그냥 쭉쭉 넣었었거든요. 제가 제 차 망가뜨리면서 돈도 많이 쓰고 있었던. 그렇죠.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은 오늘 너무나 좋은 정보들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주신 정보 잘 기억하셔서 자동차 건강하고 또 아주 저렴하게 잘 타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아직도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다 듣지 못했어요. 명작이 되는 이 과정을. 그래서 저희가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모시고 싶은데 어떻게 다음 시간에 괜찮을까요? 그럼요, 당연하죠. 그럼 좋아요. 여러분,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박병일 명장님과 다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